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화성 도시 건설은 조금 멀으니까 네.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네. 달 좋습니다. 달은 얼마 안 걸리죠? 가는데 얼마 안 걸리죠? 달 직접 간다. 예. 3일이면 갑니다. 3일. 네, 바로 간다. 얼마 안 쭉 걸리네. 가면은 3일이면 갑니다. 뭐 화성 6개월 가고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죠. 달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달 가는 거는.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달 탐사를 되게 이제 구체화하고 있고 하나둘씩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요런 좀 약간 아둔한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달에 가면 뭐 있습니까? 그쵸. 뭐 가져올 거 있습니까? 근데 이게 가지고 온다는 개념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깃발이라도 꽂을 수 있는. 그쵸.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깃발을 가서 꽂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네. 목적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깃발을 꽂겠다는 아니지만 가서 깃발을 꽂을 거라는 생각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깃발을 꽂을 때 우리나라 것도 같이 꽂을 수 있냐, 아니면은 다른 나라가 못 꽂게 할 거냐, 이 문제이기는 한데, 깃발을 꽂는다는 의미가 달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달에는 어떤 자원이 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잖아요. 요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어줍지 않게 들은 얘기로는 국제법상 우주 밖에 있는 이 영토는 아니고 땅에 대해서 무슨 자원을 선점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깃발 꽂는 행위는 의미 없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던데요. 네, 국제법상 어떤 국가나 단체는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되게 특이한 게 이것도 좀 다른 얘기는 한데 이런 얘기해도 되나? 저는 다 좋습니다. 편집해 주셔도 될 것 편집 같아요. 안 할 건데. 국가나 단체, 국제법상 국가나 단체는 선언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개인이 빠져 있어요. 그죠? 개인 자격으로, 개인 이름으로. 그래서 실제로 달하고 화성의 지역을 그 봉이 김선달처럼 파는 사람이 있어요. 대동강 물 팔듯이. 나는 이 땅을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여기 이 지역 사세요. 그러면 우리가 서티피켓 이렇게 증명서 발급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처럼 팔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 국제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거죠. 왜냐면 국제법 만들 때도 생각을 했을 때 설마 개인이 이걸 가서 땅을 해가지고 팔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요거 실제로 그 2020년, 21년 저금리 시절에 꽤 팔렸잖아요. 맞아, 꽤 팔렸어요. 그 가상 부동산, 가상 자산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은 꽤 돈을 많이 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봉이 김선달이네. 사업소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과학에서도 한번 다른 합법적인 수익 모델을 생각을 해봐야죠. 네, 저희는. 그럼 뭐 달에 가면 뭐가 있는 거? 무슨 그러니까 그 자원? 일단은 달에 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원을 확보를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희토류라고 하는데 희토류는 생각보다 지구에 많습니다. 다 중국에 있어서 그렇지. 중국에 있기도 하고 뭐 돼 있기도 한데 그 희토류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국가들은 이 희토류를 만드는데 엄청난 양의 폐수와 환경 오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희토류를 잘 쓰지를 않는 거고 거기서 희토류를 가공을 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서 희토류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고기는 뭐 오염이 되든 뭐가 하든 어차피 버려진 땅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희토류가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렇게 큰 힘이 들지는 않아요. 퍼오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지구를 탈출하는 건 너무 힘든데 달에서 오는 거는 달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구의 6분의 1? 훨씬 연료라든지 그게 쉽죠. 궤도만 올 수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요즘 핵융합 기술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에 되게 큰 성과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케이스타라는 핵융합 연구에 순수하게 정말 물만 완벽하게 핵융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좋은 재료 중에 하나가 헬륨3라고 하는 겁니다. 헬륨3? 네, 헬륨3라고 하는 원료가 있는데 이 헬륨3는 지구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기가 없고 태양 방사선으로 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기가 없는 달 같은 데는 되게 많이 있는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도 많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지거든요. 지구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헬륨 3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핵융합 기술은 분명히 만들어질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럼 그게 상용화됐을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달 탐사에서 뭔가를 해서 채취를 할 수 있는 시기와 엇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헬륨 3를 만약에 지구로 계속 공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효율과 그 양이 아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우리 옛날에는 정말 대기업들, 뭐 컴퓨터 관련, IT 관련 기업들만 서버를 돌린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요즘에는 모든 기업들이 거의 서버를 돌리고 있거든요. 네. 인공지능 때문에. 뭐 에너지량이 정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달에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현지 자원을 그런 식으로 자원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화성을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모든 짐을 애초에 지구에서부터 싣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아, 거기 중간 기지. 중간 기지에 달에다가 하나씩 쌓아두는 겁니다. 창고. 네, 창고처럼 계속 쌓아뒀다가 거기서 이제 달에는 중력이 약하니까 거기서 화성으로 가는 거죠. 심우주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달이 하는 겁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달에 다시 한번 이거는 활용의 재발견이다. 이래서 뭐 모든 국가들이 이제 달 탐사를 가려고 하고 있고, 옛날에 달 탐사를 갔던 이유는 아무 과학적 목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아, 우선은 그냥 간다는 것 자체. 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고, 우리가 미국과 그 당시엔 미국과 소련이었죠. 예. 미국이 소련보다 이 우주과학 기술이 훨씬 낫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지 어떤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크게 갔던 거는 아닙니다. 물론 간 김에 월석도 가지고 오고 기념품처럼 그렇기는 했지만, 심우주 탐사를 위한 전진 기지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또 자원도 있는 거고. 근데 맞아요. 자원을 갖고 오는 데는 그냥 먼저 가서 먼저 퍼오는 놈이 가는 거야? 이제 규범이 만들어져야겠죠. 없잖아요, 규범이. 그쵸. 이제 근데 뭔가 그게 효율적으로 되는 순간에는 없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먼저 퍼는 사람이 임자겠어요. 그거는 이제 저쪽에서도 반대를 할 거고, 같은 팀이 뭐 같은 약간 우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동맹들? 주요 국가들도 반대를 할 건데, 그러면 규범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규범을 누가 만드냐예요. 누가 주도해서.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환경 규제도 마찬가지고 네. 우선은 먼저 간 놈이 다 퍼오고 네.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가려고 하면 야 이제부터 거기 오염되니까 우리 규범 만들자.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편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편.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그 한 필두로 하는 다른 한 그룹이 있고, 네네네. 일명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것을 통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국가들이, 지금 한 50개 국가 정도 되는데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과 여러 국가들이 만들어내는 규범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뭔가 더 당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중국이 그냥 단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약간 독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규범이 아마 대세가 될 거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어떤 혜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르테미스 협정,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달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에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미국 혼자 할 수 있죠. 미국 혼자 달 탐사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여러 나라들과 함께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다, 공동으로 달 탐사를 한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처럼 우주법. 네. 나중에 이게 또 탄생될 수도 있고, 아르테미스 협정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도 10번째인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구에서 전쟁이 벌어지듯이 달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있죠. 먼저 저 굴착기하고 땅 파고 있는데 중국이 와갖고 약간 이거 드릴 빼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는 또 뭐 인명 피해 이런 것도 없을 테니까. 또 이거 영화 같은 이야기. 네. 저는 이거 하나 좀 먼저 여쭤봐야 되겠다. 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을 한 게 69년. 맞아요. 1969년 7월 20일. 그때 이게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른 데 라디오로도 나왔었고.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55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시간이 지났죠. 한 55년, 56년. 아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반 100년 전에 달에 사람이 갔는데 2024년 기술로는 왜 달에 사람이 못 가느냐? 이 질문은 저희 동네 초등학생들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일단은 기술이고 뭐고 어떤 것들도 다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 여기 지금 경제방송, 투자방송이지 않겠습니까? 돈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아폴로 시대 때 그 아폴로 미션에 들었던 돈은 국방비나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연방 예산, 당시에는 연방 예산의 거의 4%를 차지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한 프로젝트가 국가 예산의 4%를 먹는다는 거는 거의 국방비 수준이에요. 정말로. 1년치. 네. 1년치 국방비 수준이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은 사실은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거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 수는 있었죠. 왜냐하면은 뭐 모든 역량과 모든 기술들을 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갔지 않냐? 그때의 기술로 지금도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때는 컴퓨터가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정말 메모리가 몇 킬로바이트 막 이럴 때인데, 응? 그때 갔던 기술로 당연히 지금 몇 배가 좋아졌고 AI라는 기술들도 있고 엄청난 기술이 있는데 왜 가냐? 문제는 방금 말씀해 주신 시간이 문제예요. 55년이 흘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단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기술들 어디 뭐 서류에 써가지고 캐비넷에 넣어놓고 그쵸. 다시 꺼내서 보면 안 돼요? 그게 큰 기술들은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노하우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당시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은퇴하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세부 기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하우 기술들은 엄청나게 잘 알려지지 않거나 노하우는 약간 감도 있을 거고 이 감은 어떻게 찾아야 된다 막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노하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문서화되어 있는 게 상당히 미비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가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하고 그때는 거의 많은 자료들이 이제 폐기되기도 하고 기술들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다가 그 기술을 아예 안 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화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있었던 기술이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남대문을 만들었잖아요. 남대문이 한번 불탔어요. 근데 남대문을 현대기술로 옛날처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남대문을 만드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엄청나게 뭐 비도 안 새고 뭐 그런 엄청나게 견고한 남대문을 만들었는데 안타까운 사건으로 불이 났는데 그거를 현대 기술이 훨씬 더 건설 기술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옛날처럼 재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대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야 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는 우주에서 뭔가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일단 어렵다. 일단 어려워요. 일단 너무나 어려운 기술이다. 이게 참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오래된 전투기나 우주선 이렇게 막 찾아갖고 포장기 벗겨내갖고 먼지 툴툴 털어내고 몇 번 이렇게 끽끽하면 이제 바로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영화 속에서는 나오는 거. 맞아요. 이쯤 되면 제가 딱 보니까 지금 댓글 몇 개 달리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음모다. 예를 들어서 닐 암스트롱이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그렇죠. 깃발이 펄럭이지 않느냐.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 음모를 믿어서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뭐지? 그냥 음모가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왜 불확실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확실한 걸 찾고자 한대요. 그래서 음모론에 또 많이 빠진대요. 근데 지금은 확실한 거를 알아야 우리가 또 제대로 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과학적으로 접근합시다. 과학적으로. 그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게 이제 나사가 이거는 국가적으로 맞아요. 추진을 하고 있는 달 탐사 계획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2024년 계획이었다고요? 아르테미스 미션이라는 거는 시작은 예전 트럼프 정부 1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기존에는 버려졌던 다른 임무를 다시 달로 가는 임무를 개선을 해서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된 미션이기는 합니다. 아르테미스 미션.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르테미스 미션은 다시 달로 간다. 그래서 그 전에 아폴로 미션이 있었고 그 아폴로 미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아르테미스라고 지었는데 이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고 아르테미스는 아폴론의 쌍둥이 여동생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거기서 따와서 지은 거고
목표는 이거예요. 달에 기지를 건립을 해서 지금 우주에는 상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1년 365일. 우주정거장에. 예. 목표는 아르테미스 미션을 통해서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우주정거장처럼 달에 상주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거주시키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게 미국이 아니고 꼭 미국이 아니어도 그래서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국제적인 공동 협력을 통해서 달에 상주하는 인력을 만들겠다. 달에 무언가를 상주를 해야 아까 말했던 뭐 자원 개발이라든지 그 이후에 과학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우주 탐사를 위한 전초 기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로 만들 수 있고 달에 무언가 지속적인 임무를 수혈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건설을 하겠다라는 게 아르테미스 미션의 가장 큰 전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전 같으면 미국이 혼자 했을 텐데 정당성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미국도 국제적인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한 50여 개 국가가 현재 그 미션에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뭐 일단은 이름만 올린 국가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누리호가 달에 아르테미스 미션을 통해서 달 남극에 착륙을 할 때 그 착륙 지점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임무에 기여를 할 것이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달 기지 건설이 뭐 현실적으로 벌어졌을 때 어떤 식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지분도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2027년으로 미뤄졌다고는 하는데 그 2027년으로 미뤄진 거는 네. 원래 아르테미스 지금 현재 초기 계획은 1호, 2호, 3호가 발사될 예정이었어요. 예. 아르테미스 1호 계획, 아르테미스 2차 계획, 3차 계획이 발사가 될 예정이었는데 아르테미스 1호는 이미 발사가 됐습니다. 무인 우주선으로 발사가 돼서 달 궤도를 돌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르테미스 2호, 3호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건 뭐였냐면 2호는 이제 사람이 타고 달 궤도를 돌고 오겠다. 3호는 달에 내려주겠다. 착륙을 하겠다. 근데 이제 1호는 무인이었으니까 일단은 수행을 했는데 2호는 사람이 타야 되잖아요. 사람이 타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SLS라는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이라는 그 정말 스페이스 X의 스타쉽 같은 이제 그 미션에 사용되는 로켓이 있어요. 그 로켓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싸요.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그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우주복 그걸 입어야 되잖아요. 그 우주복에도 문제가 있다고 뭐 여러 가지 개발 단계에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르테미스 미션에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스페이스 X의 일론 머스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유 답답하네. 비교봐. 내가 이거야. 일론 머스크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비용도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붓는 돈에 비해서 효율도 너무 떨어지고 있고 그 반면에 정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그렇고 그 외주 시스템 쪽으로 나사가 약간 이제 요거 만드는 거 나사는 약간 매니지먼트만 하고 외주를 주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번에 저는 트럼프 2기에 들어오면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페이스 X가 아르테미스 미션에 들어오게 되면은 스페이스 X의 이제 임무나 국제적인 역할 자체는 기존의 민간 역할에서 더 엄청난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르테미스는 국제적인 그 공동체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위성 몇 개 쏘아 올리고 그런 임무의 차원은 아니거든요. 되게 많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미션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X는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달 탐사를 욕심 안 낼 사람은 아니죠. 아니고 이미 계약은 돼 있어요. 아르테미스 미션과 착륙선으로 달에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물리적인 지원을 달의 착륙선으로 이미 아르테미스 미션이 시작될 때부터 스페이스 X와 계약은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달 착륙선만 계약이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오리온이라는 달 탐사선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크루 드래곤을 조금 더 확장 버전으로 개조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발사하는 것 자체도 스타쉽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씩 영역을 더 확장시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뭐 화성 가는 길에 잠깐 달에 내려줄게. 약간 이래도 되는. 어차피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다 있네. 네. 오리온도 있고 경기도 화성도 있고 경북 상주도 있고 상주 인력도 다 있는데. 아우 진짜 이렇게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그럴 때 있잖아요. 화성 갈 테니까. 네. 네. 아니 근데 그 달에 상주 인력을 둔다라는 게 엄청난 거네. 이건 한 대충 한 몇 년쯤 가야 가능한 일? 현재 계획으로는 203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30년대. 네, 그러니까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정도 되고 있죠. 네, 상당히 지연이 많이 돼서 저는 2030년대 후반쯤 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마도 결국에는 상주를 하는 거는 이루어질 거라고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 10년 정도잖아요. 10년 생각보다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르테미스 계획도 조금씩 이제 밀리기는 하는데. 그렇죠. 중국이 그 유인 탐사선을 달에 보낸다는 게 30년? 30년 초반, 31년 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 달에 갈 수는 있죠. 아르테미스 미션은 지금 목표대로라면은 2028년, 2029년쯤에는 아르테미스 3호 미션이 달에 착륙을 하는 게 목표니까 네네네.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대에 보다는 먼저 달에 다시 한번 가기는 하는 거죠. 상주하는 다른 의미로 다시 한번 달에 발을 디딘다. 그러면은 유인 탐사선 이제 닐 암스트롱처럼 두 발로 딛는 거는 일단 요거는 미국이 더 당연히 빠를 거고. 아르테미스 미션이 빠를 건데 이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착륙선 계약을 스타쉽과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 스타쉽도 빨리 지금 여러 테스트를 거쳐서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사람을 태워야 되니까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중국은 지금 유인 우주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임무들을 꾸준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달에 이제 우주인을 보내겠다, 달에 착륙하는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목표는 상당히 제 시간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의 우주 탐사 임무에는 딜레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가장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데 안정성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진짜 놀라운 거는 중국의 우주 임무에는 딜레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간다고 하면은 아마 거의 그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약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약간 좀 안 되면 좀 미루자. 돈이 조달이 안 됐어.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됐어. 좀 기다려봐. 이건데 중국은 그냥 일단 까라면 까는 식으로 약간 하는 거고요. 52시간 빨리 이래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야 무섭네요. 네. 근데 이제 중국도 보면은 그 창어 6호 얼마 전에 2024년 6월이었을 겁니다. 네네. 달의 뒷면 맞아요. 네, 착륙을 한 거잖아요. 달의 뒷면에 착륙도 하고 뭐 샘플도 긁어왔다고. 흙도 가지고 온 거죠. 달의 뒷면에 외계인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있을 것 같습니다. 없겠죠. 네, 못 봤으니까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리고 또 희한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달의 뒷면에 가면은 우리 지구와 통신이 안 됩니다. 달의 뒤에 이제 가려져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통신이 끊겨지는 블랙아웃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재밌다. 그 지역에 가면은 외계인이 뭐 이렇게 그 사이에 외계인 만나고 있으면서 말은 안 해주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아폴로 13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맞아. 아폴로 13호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달 이렇게 스윙바이 하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 달 뒷면을 이렇게 지나서 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휴스턴하고 통신이 잠깐 몇 분 동안 끊긴다. 약간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달로 가면은 이제 거의 끊기는 거죠. 아폴로 13호 영화가 저 초등학교 때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맞아요. 한 그때쯤이니까 94년도, 96년도. 저 어릴 적에 보다가 잠들었거든 맞아요.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 근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지금 최근에도 봤거든요. 아폴로 13호 그 영화 그때 그거 맞나? 그 톰 행크스 나오고. 그러면 그 이후인가? 언제 봤지? 헷갈린다. 90년대 영화기는 합니다. 90년대 맞나요? 네.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거. 네. 별표 쳐놔야지. 이 진짜 재밌어요. 아폴로 13호가. 그리고 디테일이 그 무전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진짜로 아폴로 실화 때 무전한 기록들, 예.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아폴로 13호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모든 기록들을 다 진짜 디테일하게 아까 우리 약간 세부적인 노하우들은 다 폐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것들은 또 희한하게 남아 있어요.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은 다 남아 있어서 아폴로 13호는 정말 시간대별로 그때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거의 다 100% 재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원래 미국에서는 이제 13일의 금요일잖아. 13이라는 숫자 잘 안 좋아하는데 그 이후로도 더 많이 좀 심화가 됐다고. 그 출발한 날도 제가 알기로는 13일의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폴로 13호가. 그래서 더더욱이. 그러니까 왜 우주 뭐 할 때도 왜 4호 뭐 이런 거 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부정탈까봐. 네. 이게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아니 그러면은 일단은 중국은 달 뒷면을 갖고. 네. 그들이 뭐 공개한 게 있습니까? 달 뒷면에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일단 달 뒷면을 우리가 잘 보기 어려운 이유는 조석 고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달의 앞면만 보게 돼 있어요. 예. 달의 자전하고 공전 속도가 같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달 뒷면이 가기도 어렵고 통신이 일단 잘 안 된다는 거는 착륙을 해야 되는데 통신이 어렵잖아요. 그 메시지를 넣어야 되는데 네네네. 약간 야 지금 착륙해라 지금 뭐를 해라.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고도로 프로그래밍이 된 뭐 스스로 지형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착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줘야 되고 그래서 달 뒷면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달 뒷면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터들도 그러니까 그 파져 있는 땅 파져 있는 거. 크레이터 구덩이죠. 예, 구덩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높은 지형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끼 모양 있는 지역은 이제 바다라고 그래서 달의 바다라고 그래서 저지대 예. 지형인데 그런 지형이 거의 없어요. 달의 토끼가 이제 방아질하는 그런 게 없다고? 그 검은 지형들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검은 지형을 보고 토끼다, 뭐 개 모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지형들이 거의 없어요. 다 고지대고 크레이터들도 엄청 많아요. 달의 바다 같은 경우에는 넓고 평평한 지역이잖아요. 물은 없는데 바다라고 하는. 네네네. 네. 저 지역이 저지대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등고가 심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있죠. 뭐 많으면은 몇 킬로까지도 있죠. 1, 2킬로. 네. 오, 그래요? 네. 거의 산 높이만큼. 네,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잘못 착륙하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넓은 평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분지라고 있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지 같은 분지에 내리면 되는. 근데 거기는 이제 높은 지형이기도 하고 크레이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형이 험준하죠. 그래서 착륙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착륙도 했는데 그 뒤에 지형에 보면은 달 뒷면 같은 데 보면은 자원들이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원이 더 많다. 네. 왜냐면은 궤도선 같은 거는 돌면서 달 뒷면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자원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는데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화산 활동도 되게 적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을 우리 탐사하는 것과 뒷면을 탐사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냈다? 이것도 대단한 거고 그래서 달의 뒷면에 샘플을 가지고 왔다? 이거는 또 처음인 거죠. 근데 중국이 공개를 잘 안 해요. 결과도 뭐 처음에 어떤 성분이 있었다라고 뭐 공개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달의 앞면에도 있는 정도의 얘기 그냥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 정도만 했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분석이 되고 특이한 게 나왔으면은 어떨지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도 잘 공개는 안 하겠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거 얼마 들여서.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개선됐어요. 중국도. 네, 그래서 뭐 이게 진짜 갖고 있으면 너무 유용한 자료다. 이렇지 않은 한에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연구자들 윤리로 공개는 합니다. 달의 뒷면에서 외계인 만났는데 공개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안 할 수 있죠. 토끼 2마리 잡아왔는데 이제 절구질 안 한다고 막 이럴 수도 있고. 농담인데 그 농담인데 네. 또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우리 입장에서 봐서 그런데 달의 뒷면만 밝게 빛나고 그러니까 앞면만 밝고 뒷면은 어두울 거야라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의 뒷면도 그러면 태양빛은 비칠 거고. 그럼요. 그렇죠. 거기 밝은 거죠. 네, 왜냐면은 달의 앞면이 낮인 동안은 달의 뒷면이 밤인 거고. 네. 우리 달의 뒷면이 밤인 동안은
그러니까 달의 앞면이 밤인 동안은 달의 뒷면이 낮은 거고 우리가 그 보름달이라고 하는 거는 네. 달의 앞면이 태양빛을 받아서 보는 거니까 거기가 낮은 거잖아요. 예. 뒤가 밤인 거잖아요. 반대로 사귈 때가 있잖아요. 금음. 거꾸로인 거죠. 달의 뒷면은 이제 낮은 거고. 그러니까 달의 뒷면도 밝게 빛날 수 있는데 우리만 그럼요.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자전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게 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착각이. 그래서 옛날에 달의 뒷면에 외계인이 있다고. 옛날에 천동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도 달 착륙선 보내는 계획이 있습니다. 2031년. 있죠. 31년에 그러면 달에 착륙하는 걸로. 유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무인 탐사선이 착륙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누리호의 재원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누리호의 재원으로는 달에 무인 탐사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 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되었고 지금 현재 그 개발이 진행 중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우리 우주항공청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가 아까 1.5톤 1.5톤까지 실을 수 있는데, 네, 적게도 1.5톤, 350톤의 추진력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더 높이 가야 되면은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일단은 달에 가기 위해선 350톤의 추진력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500톤 정도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몇 톤까지 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한 3톤 이상? 아니요. 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진력으로 멀리 갈 수 있는 속도를 더 얻어요. 지구 중력을 벗어나야 되니까. 저는 그 위에 발사체도 더 무거운 거 싣고 가야 되는 줄 알고. 뭐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현재는. 그것도 달에 그 무인 착륙선을 착륙시킨다고 해도 거기다 그냥 통신만 하고 놓고 오는 게 아니라 얘 다시 오나? 아니. 거기다 놓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550kg급 그렇게 크진 않아요. 550kg급 정도의 착륙선을 개발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로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고 우리나라도 달에 무언가를 착륙을 시켜서 개발을 하겠다. 그런데 그거를 가는 발사체는 지금 현재 누리호가 아닌 다음에 또 이제 이름 공모를 하겠죠. 차세대 발사체는 또 이름을 공모를 해야죠. 이번에도 니은 리을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3차 때는. 그래서 헷갈리니까 나로 누리호 너무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헷갈려요. 네. 그래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때 나오는 그 발사체로 이제 달에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뭐 개발이 순탄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로버라고 하는 건 거기 이제 궤도 차량? 네, 같은 거. 달 표면을 탐사를 하면서 뭐 사진도 찍고 한번 푹 찔러서 샘플도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걔가 그 성분 분석해 갖고 그렇죠. 통신으로 보내주고 그런 식이죠. 근데 이제 30년대 초반 2031년에 무인 달 착륙선이 간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유인 우주선이 가서 우주인이 또 펄짝펄짝 뛰어다니고 몇 년 지난 후일 그렇죠. 수도 있는데 좀 이제 늦죠. 늦기는 늦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해보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우주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아예 다른 세상입니다. 발사를 해보지 않고 그다음에 우주에 가보지 않고 달에 착륙해보지 않고는 기술만 개발해서는 그 기술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리호의 1차 발사가 저는 뭐 실패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누리호의 1차 발사 때 목표하는 위성을 목표하는 궤도에 올려놓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는데 쏘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중력 때문에 헬륨 탱크가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거는 쏘아보지 않고는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우리나라 기술로 그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빨리 개선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목표했던 누리호 2차 발사에 문제가 1차 때 어느 정도 이상 현상이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발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성공적으로 발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봐야 된다. 네,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늦더라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페이스X의 최대의 강점이 경험했다라는 거, 시도했다라는 것처럼. 네. 그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돈을 얼만큼을 준다고 해도 우주에 갔다 왔을 때 우리가 쌓이는 데이터들, 쌓이는 경험들, 노하우들은 어떻게 그거는 어느 나라도 전수를 해주지 않는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극비 기술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요합니다. 30년 되면은 미국이나 중국도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그 시기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중요하다. 그들이 이제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저거 뭐지? 한국에서 보낸 거라는데 여기 써놔야겠네. 발로 차지 마세요. 나중에는 특이점이 올 거예요. 어느 지점에는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프가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 이 정도 기술까지는 올 거고 우리나라는 늦게 하지만은 이제 목표점에는 도달을 할 건데 단지 그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특이점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주 탐사 기술에서는. 그래서 그 특이점에 빨리 도달을 해서 다음 기술일 때는 다른 나라 기술들과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서 뒤처지지 않게 발전할 수 있으면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기술의 차이, 갭이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그 아르테미스 연합, 아르테미스 끼게 되면은 또 우리가 이제 어느 거는 이제 같이 하자, 또 이럴 수도 있을 테고요. 나중에 그 달에도 상주 인력이 있을 때. 처음에 우리나라도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남극 기지에 사람을 뭐 보내네만 맞아요. 그렇죠. 남극 기지를 짓네만 뭐하러 보내네. 그 돈 엄청 든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상주 인력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달에도 그런 시대가 오기를 우리가 많이 늦기 전에. 맞아요. 지금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주 탐사 그 돈 그렇게 많이 드는 거 뭐하러 하냐.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릴 때는 내 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차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장난감이 필요하고 사탕이 필요하고 네, 그 나라에서 우주 탐사 개발을 하겠다는 거는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성숙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을 했을 때 아이들이 필요한 것과는 다르게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차도 필요하고 그렇죠. 집도 필요하고 돈 많이 드는데 그거 왜 사냐라고 하면은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숙했고 성장을 했고 대한민국이 몇 개 안 되는 나라만 할 수 있는 우주 탐사라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아가는 그 시점이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맞아요. 화성 가는 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나라도 또 이제 장족의 발전을 한 걸음부터 할 수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안될 과학의 항성님 함께 있고요. 안될 과학도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